김수민의 뉴스 밑장 정치과학 7월호.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네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입니다. 원래는 양평군의 양서면을 종점으로 만들기로 했던 도로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도로로 바뀌었고, 뭐 어찌됐든 간에 강상면은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면서 논란이 커진 것인데, 일단 김건희 씨 땅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는 현재로서 김건희 땅 때문에 노선을 굴절시켰다라는 의심은 가능합니다. 그 의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그랬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일단 지적할 것은, 물려받은 선산인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말, 그리고 김부겸도 거기 땅이 있다, 또 정동균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도 땅을 사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크게 실수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정동균 전 군수를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대대로 그 집성촌을 이뤄서 그 일가가 그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점하고 1.6km 직선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추가로 산 부분은 거기가 진출입로예요. 그래서 그쪽에 땅을 원래 갖고 있었던 가족 쪽이 이 땅을 좀 사달라고 해서 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는 과정에서 속으로 뭐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이런 것들 기대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 정도의 행위를 가지고 뭐 개발을 대비한 투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일부러 김건희 씨 일가 쪽 땅으로 굴절시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 비교를 해보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일가가 양평군에 보유하고 있는 땅이 3만입니다. 3천이 아니라 39,394제곱미터예요. 29개 필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전관리지역은 개발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31,663제곱미터예요. 대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죠. 근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다릅니다. 농림지역도 아니에요. 일부 시설이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안 돼요. 근데 근린생활시설 됩니다. 의료시설도 돼요. 의료시설 하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장모 어쩌고 할 때 나오던, 네, 뭐 그럴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뀌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일가 땅 중에서 3,095제곱미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방금 제가 보전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자, 김건희 씨 땅 중에서는 큰 비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3,095제곱미터예요. 김부겸 전 총리가 집 산다면서 산 땅하고 정동균 전 군수가 뭐 새로 더 샀다고 하는 땅보다 훨씬 큽니다. 3,095제곱미터만 해도. 자,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도시 편입 가능성이 큰 땅이고요. 상업시설 개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땅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냐? 아니죠. 김건희 일가가 이 땅이 원래 임야였습니다. 주소도 산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산 띠는 등록 전환을 했고, 지목 변경을 해서 임야였던 땅을 대지나 도로나 창고 용지로 바꿔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을 한 이후로 도로를 꺾여가지고 자기네 쪽으로 오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개발에 대비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를 굴절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땅을 물려받은 수준을 넘어서서 개발에 대비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김부겸이나 정동균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그럼 너네는 뭔데? 지목 변경까지 해놓고 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에서 설명해야 될 거는 그 뭐 민주당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왜 바뀌었느냐예요. 왜 바뀌었느냐. 이거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민주당 정부에서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가 해가지고 만든 안이고, 원래 안이 양서면이 종점이 되는 안입니다. 이게 강상면이 종점이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자, 바뀌기 시작하는 징후는 문재인 정부 후기에, 말기에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2개의 민간 용역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본 끝에, 어, 강상면이 적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궁금한 점은 뭐냐면, 자, 그게 2022년 5월입니다. 그게 딱 그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22년 7월에 국토부가 양평군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이 몇 가지 후보 노선들을 좀 평가를 해달라, 의견을 달라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때 양평군이 뭐라고 회신을 하느냐, 원안,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에 대해서는 이미 이거 다 이렇게 분석도 끝났고 해서 이게 제일 낫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안이 있는데 2개 안 중에 1개 2개 다 부정적인 견해였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상면 종점 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칩니다. 여기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셨겠죠. 자,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자, 그게 2022년 7월의 일이에요. 그런데 2023년 올해 들어서 1월에 정부가 양평군에 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1개 안을 놓고 보내요. 다 추려져 있어. 1개 아니야.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1개 안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 양평군에서 뭐라고 회신을 하느냐? 그냥 IC 신설, 뭐 어디가 됐든 간에 IC를 좀 신설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알아서 적합한 데 해주십시오. 딱 여기서 끝나요. 이게 몇 줄짜리야, 이게? 3줄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공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회신이 사실 언제까지 회신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가는 거거든요. 자, 1월 16일에 국토부가 양평군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회신 마감일이 1월 27일이에요. 그런데 회신을 한 날짜는 2월 8일입니다. 예. 짧은 답을 하는데 23일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회신 기한을 10일이나 넘겨서. 양평군 또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망설였든지 뭐 까먹었든지 이런 이유로 늦게 보낸 거예요. 자, 양평군에서 이 얘기는 진작부터 나온 얘기였다라고 하는데 2018년 2월에 수립된 2030 기본계획, 양평군 기본계획에 그 현재의 변경된 그 뭐 지금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해가지고 일단은 백지화 돼버린 상황이긴 한데 가장 최근에 대안으로서 지목됐던 강상면 종점안 비슷한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때 2018년 2월이면은 군수로 치면 전군수도 아니고 전전군수 때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전군수 시절에 정동균 민주당 군수가 있던 그때에 이게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추진되고 논의됐느냐? 아니거든요. 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 군수 바뀌었잖아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잖아요. 전진성 군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전진성 군수가 군수를 하고 있는데 2023년 1월에 이 안 바꿔서 좋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IC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다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작년 7월 그리고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안을 바꾼다면서. 안을 바꾼다는데 뭐 한 거예요. 자, 바꾼 제가 뭐 편의상
양서안, 강상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상안이 양서안보다 적합하고 적절한 노선이라고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좋다. 그럼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바꿨느냐 이겁니다. 자, 경기도에는 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문은 보냈지. 공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공문에 이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일단 공문에 보면 국토부가 경기도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 어디에도 강상면이라는 단어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예. 그냥 빠진 거냐 그러면 실수냐. 근데 규모, 사업비, 설계 속도, 주요 시설 이 분석 자료 내용을 보면 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전제를 해놓고 분석 자료를 만든 거예요.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 나오는 게. 그리고 그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위치도 하고 노선도를 보면 아 강상면으로 이게 가는구나 라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지도에 보면 흔히 행정구역 명칭이 써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지도에 딱 찍어가지고 여기는 강상면 종점 이렇게라고 써놓진 않았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고 행정구역 경계 이런 것들이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강상면인지 어딘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다라고 표기가 된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 국토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될 부분이 빠져 들어가면 안 될 부분이 이거예요. 강상안과 양서안이 그 둘 중에 어디가 더 적합하냐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안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양서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강상안의 단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애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에 대해서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까워야 됩니다. 당연히. 어디가 가깝다? 양서안, 원안이 가까워요. 그게 목적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안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양서안으로 하는 게 서울 춘천 고속도로하고 붙이는 게 제일 짧고 교통 분산도 제일 잘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상안에 치명적인 단점이 나오는 거죠. 자, 물론 강상안에도 나름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서안, 원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래 종점으로 계획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종점 지역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종점에 좀 적당히 가까운 게 낫지 종점이 딱 끝나는 지점 같은 경우는 막 마을 자체가 막 파괴가 되고 이런 수준이 되고 실제로 그 마을 이장이 나와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죠. 원안의 종점지로 되어 있는 그 마을.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옮겨가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상안 역시도 종점이 있을 텐데 그 마을 주민들은 괜찮을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또 마을마다 지형이 달라서 예를 들면 먼지가 빠져나가기 쉽냐 아니냐 이런 것들 차이가 있는 법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양서안에 종점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양서안보다는 강상안이 환경 파괴가 적습니다. 양서안 같은 경우는 딱 보면 강을 2번 건너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환경을 더 파괴한다. 그리고 그 도로를 뚫는 데 있어서 동식물, 희귀동식물 서식지라든지 생태 1급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강상안 같은 경우는 강상안은 교량이라든지 터널은 좀 더 많이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폐수 이런 것들 발생은 더 많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원안보다는 환경 파괴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게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어느 쪽이다 뭐 적합하다 이걸 굳이 따져야 되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왜냐면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따지면 돼요. 그때부터는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그 근처에 김건희 씨 땅이 있다면, 이렇게 되면, 그 땅이 거기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뚫는 게, 이렇게 도로를 놓는 게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강상안이 더 적합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주요 논쟁이겠죠. 하지만, 이미 바꿔버렸다고. 이미 국토부가 바꿔버렸고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요. 양평군에서도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도해서 바꿨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가 더 적절한 노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절한 노선을 두고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강상안이 적합하다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관점인데 사실 이 고속도로는 양평 지역 주민보다는 수도권 주민이라든지 주변의 고속도로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 정체 겪을 때 그거 풀으라고 하는 노선이에요. 물론 지역 주민의 이익도 고려돼야죠. 최대한 고려돼야 됩니다. 근데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이 국책 사업이라고요. 양평의 그 지방계획도로가 아니라고. 고속도로 사업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노선이 더 적합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합하다면, 적합성을 갖고 논쟁할 수 있다면, 왜 작년부터 작업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논의 작업을. 양평군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이제 왜 알려지는 거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희룡이 백지화를 해버렸는데, 원희룡이 무슨 권한으로 백지화를 하죠? 도로를 만들 때, 자, 우리가 도로 만들 때, 장관 마음대로 만듭니까? 시장, 도지사, 대통령 마음대로 만들어요? 다 절차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투자 및 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자, 도로법에 따르면 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할 때 이 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정협의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있을 때 발표가 된 건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원희룡이 막 메모지에 뭘 쓰고 있던데 결국에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지화를 장관 지 맘대로 해. 예? 국가재정법 50조를 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중앙관서의 장,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그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사업의 준비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뭔 논의를 했는데 원희룡이. 야, 좀 뭐 이런 사람을 무슨 대장동 일타강사라고 어? 진짜 원희룡 이재명 관계도 웃겨요. 법인카드 문제, 뭐 원희룡은 이재명하고 좀 다른 거긴 한데 오마카세 긁어놓고는 희한하게 처리해놓고 진짜 낯짝 한번 두껍습니다. 원희룡 또. 자,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원희룡 문제가 이재명 문제보다 훨씬 가볍다 치자. 근데 잘못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적을 해야지. 쥐가 뭘 잘했다고 일타 강사라고 오릉봉 개발 의혹도 그렇고. 예? 자, 그건 그렇다 칩시다. 자, 거기까지도 그렇다 쳐. 근데 이게 뭔데 이거 백지화 하는 거는? 백지화 짓는 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백지화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한심한 사람들이 지금 시국에서 백지화를 환영한다면서 환경 보호를 위해 고속도로가 그 안 만들어지는 걸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자기가 좌파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올바른 과정으로 백지화 됐냐고. 그냥 주워 먹기식 백지화도 환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여기에다가 그 문제 얘기할래요? 그게 문제 회피지 그게. 예?
자, 사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은 여러 가지 궁극적이고 거대한 숙제들을 남기는 사안입니다. 김건희 씨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냥 거기 원래 옛날부터 살던 농부가 개발 이익을 굉장히 크게 누려도 괜찮은 건가? 그러면 그건 괜찮은가? 개발 이익 환수의 문제를 이번에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도로를 뚫어가지고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기까지 온 걸 가지고 백지화돼서 다행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다행이다라거나, 뭐, 어? 도로 놓지 말고 버스를 다니게 하든 뭘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그 뺨때기 맞아요. 어디 가가지고. 에? 상황에 맞는 짓을 하라고. 궁극적으로 추후에도 숙제로 남는 일하고 지금 당장에 닥쳐있는 일하고 똑같지 않다고. 어? 이 백지화가 민주적으로 백지화된 겁니까?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좀 낄 때 껴 낄 때 끼라고. 그러니까 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좌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좌파 지식인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건 조금 진전시켜서 더 생각해보자라고 던져야 될 주제들을 이 사안의 해법으로 제기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예? 자, 해법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아예 도로 놓지 말자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환경보호를 위해 아예 도로를 놓지 말자 그게 해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해법이 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 도로를 놓기로 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했던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걸 어 EJ야? 원희룡 힘 빌어가지고 백지화시키나? 그래서 좀 쓸데없는 얘기로 갠생이 놓지 말라고. 예,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말 듣고 국민들이 어지간히 어 레디컬해지겠어요. 저 새끼는 뭔데 이렇게 되지. 지금 당장 나온 거에부터 그걸 해결 못하면 더 궁극적인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거예요, 결국에. 이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왜 바뀌었냐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시라고. 근데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논의를 해온 꼬라지들이 강을 건너버렸네. 뭐라고 변명할 수 있으려나, 이거? 저는 이런 의심을 해요. 이게 사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어디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이걸 알 수 있는 세상인데 이거를 모르게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김건희 씨 사익을 위해서 추구한 건 맞는데 숨기려고 지금까지 말을 안 했다? 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봐요. 언젠가 걸릴 일인데 걸리면 크게 일 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알아. 사업 추진자들이 그 부근에 김건희 씨 땅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래도 해야겠어. 김건희 씨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해야겠어. 근데 이걸 공론화할 수가 없었던 거야. 자기가 먼저 근데 종점을 틉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비록 그 부근에 김건희 씨 땅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지만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긁어부스럼 같잖아요. 사업 추진을 하는 국토부나 양평군이나 뭐 어느 부서의 공무원 누군가는 이거 김건희 씨 땅 있는데 이거 그대로 추진했다가 더 크게 일 날 것 같은데 그냥 부근에 김건희 씨 땅 있는 걸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공무원 또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알릴 수는 없죠. 왜? 괜히 긁어부스럼이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은폐까지는 아니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왜? 그거 말했다가는 아예 사업이 좌초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쉬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나는 양평군 현직 군수가 그랬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지 않을까. 이거 소문은 뻔히 나는 거거든요. 양평에 땅이 있다 이거는. 작년 국감 때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 장관한테 질의한 거 그거 말고도 이거 소문 뻔해. 양평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평에 그런 거 많잖아. 여기가 이제 서울 교외 서울에서 좀 가까우면서 서울은 아닌
지역이고 군이지 않습니까? 뭔가 전원생활 이런 거 하기에 좋은 지역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온갖 사람들이 땅을 사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또 선산 땅이 있다면서 그러면 소문 다 나지. 근데 이거 긁어부스럼 될까봐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김건희 씨 땅이 저기 있어요라고 이실 짓고 안 하더라도 종점 변경 작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열어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공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 거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이럴 쓸 수는 있어요. 괜히 말했다가 긁어부스럼 되니까 묵묵하게 추진하자. 자 근데 이미 이게 김건희 씨 사익을 위해서 추구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동안에 불투명하게 추진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김건희 씨를 위해서 저렇게 한 건 아니냐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자 법정으로 가면 무죄 나오겠죠. 관련성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들 중에 김건희 씨 쪽과 접촉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 나면 뭐 법적으로는 무죄가 나겠죠. 하지만 의혹은 계속 남는 거예요. 의혹 남겨놨네. 어쩌라고 이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런 식으로 지금 노선이 적합하다는 거 설명해도 부족하다니까. 그럼 노선이 적합한데 왜 진작에 얘기 안 했냐고 그러면. 자기들은 설명할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골 때리는 게 이거예요. 국민의힘 자기도 알 거야.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설명할 도리가 없는 단계의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지. 자, 뭐, 그걸 설명하라고, 그럼. 왜 그동안 몇 달 동안 얘기 안 했냐고. 설명 못하지, 이거. 설명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골 때리게 돌아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운영도. 자, 이거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고발 사주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발 사주 의혹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그 윤석열 한동훈 쪽을 자꾸 치는 제보자 X의 개인정보 판결문을 넣어서 그리고 그 최강욱이라든지 이쪽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손준성이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전송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비윤리 불법 요소입니다. 검사가 무슨 고발장을 어디다 전달을 해? 고발장 접수된 것도 아니고 접수되지도 않은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달한 놈이 나쁘지. 아니 폭탄이 터졌어. 사제 폭탄이 터졌어.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날랐는지는 알아. 그럼 그 사람이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는 거지. 손준성이 그 짓거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문은 그거 뽑아가지고 어디로 전송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새끼가 검사가 검사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검사가 검사한테 그걸 왜 주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어. 줄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또 밝혀진 거지만 손준성이 그걸 전송하기 전에 손준성이랑 같이 일하던 검사 수사관들 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 그 판결문을 열람했습니다. 이 집단 작업일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아니지. 집단 작업이었지. 자, 그 다음에 그 고발장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달됐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텔레그램은 A가 전송한 것을 B가 받았다고 할 때 A가 전송한 걸로 나와요. 손준성 보냄 나오죠? 그렇죠? 자, 이걸 어디서 확인했느냐? 손준성 보냄을 이라고 적힌 거를 김웅이 조성은한테 보낸 거. 이게 확인된 거죠. 그러면 자,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들이 손준성, 김웅, 조성은 이 루트예요. 근데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누가 있었을 수 있다? 있는 거죠. 왜? 손준성과 김웅 사이의 사람을 뭐라고 갑동이라고 칩시다. 갑동이가 김웅한테 줬을 때 그대로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혀요. 김웅이 조성은한테 줬을 때 그대로 김웅 보냄이 아니라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혔듯이. 그러니까 손준성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가 보냈다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리고 손준성 보냄 그 부분 부위에 클릭을 하면 그 손준성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그 손준성이 그 손준성이라는 거를 여러 언론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럼 손준성 지가 보낸 거예요. 그럼 손준성은 무조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럼 김웅 불기소 처리됐는데
김웅도 웃긴 게 김웅 지 텔레그램에도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손준성하고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김웅이랑. 근데 그걸 몰랐다고? 판사가 물어요. 김웅한테. 3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모르냐고. 자, 김웅은 그따위로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드러난 사실. 김웅은 압수수색 당시에 김웅 의원실에서 김웅 차의 블랙박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 뉴스버스가 보도한 첫날 김웅 휴대전화 바꿨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치명적인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검사 한 명이라도 관여한 게 나오면 사과하겠다. 사과했습니까? 손준성 나왔는데 손준성뿐만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그쪽에서 그 컴퓨터에서 제보자 X 판결문 뽑은 거 나왔는데 그리고 걔네들 또 증거인멸 행각했어요. 컴퓨터 존나 바꿉니다. 바꾼 지 얼마 안 되는 컴퓨터 또 바꿔요. 사과했냐고 윤석열이. 그 왜 사과 안 할까요 윤석열은? 어? 왜 사과 안 할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뭐 조성은하고 박지원이 만났다고 국정원장 일때 만났다고 해서 국정원 제보 사주설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자, 웃기는 거는 그 회동 자리 중에 한 번은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도 있었어요. 같이 모의한 거야?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윤석열 죽이려고 같이 모의한 거야? 자, 그 논리로 치면 더 웃긴 거는 그럼 그 당시에 고발 사주 시점은 2020년 4월이죠.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손준성, 권순정 대검 대변인, 한동훈 검사 3명이 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자, 한동훈이랑 권순정 둘이서 단톡방 한 것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그때 채널A 검은 유착 의혹을 받고 있었고, 자, 이게 언론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이거 주무 처리하는 사람이 당연히 대검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검 대변인이 뭐 어차피 뻔히 아는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순정이 한동훈한테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또 내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단톡방에 있는 거는 별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하고 손준성이 한 단톡방에 있다?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 거죠. 왜? 그거를 검언 유착 의혹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하고 같이 논의할 일인가요? 언론이나 공보 담당하는 쪽하고 논의하면 되지. 근데 그 둘도 아니고 손준성, 한동훈 만약에 둘만 있었다 치자. 그럼 둘이 또 아는 사이잖아. 나름 친한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사적인 뭐 얘기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권순정 언론 담당자인 권순정하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총장의 핵심 보좌 조직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범정이라고 불렸던 이게 청와대로 치면 민정수석 같은 자리예요. 여기하고 한동훈이 왜 3명이 같이 단톡방에 있었냐 이겁니다. 자, 그 3명이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지원, 조성은이 만난 거 시비 걸 정도면 그 3명이 있는 건 더 의심스럽지. 자, 근데 결정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 단톡방에서 고발 사주가 일어난 2020년 4월 3일 전날인 4월 2일 한동훈이 그 단톡방에서 60장의 사진을 전송합니다. 무슨 사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60장의 사진을 전송합니다. 참고로 손준성이 어딘가로 보낸 고발장도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자,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다 그런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한동훈 핸드폰 안 깠잖아요. 법적 처벌 면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정치를 하고 지금 공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의혹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손준성이 지가 뭔데 윤석열 실드 치는 고발장을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보내냐고. 어딘가로. 지가 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진짜 얼뜬 놈이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관여했거나 합니다. 두 갈래로 보면
첫 번째 경우라면 손준성은 징계받아야 돼요. 근데 징계를 재판 결과 보고 미룬다가 아니라 이미 무혐의 취지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무부도 이런 검찰의 처사에 대해서 아무 개입을 안 합니다. 법무부는 감찰 기능도 있고 검찰에 대해서 지휘 기능이 있어요. 법무부도 감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징계 안 하면 법무부가 징계할 수도 있어요. 검사를. 안 해요. 왜지? 손준성 단독 범행이라면 징계해야 되는데 왜 안 하죠? 한동훈은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윤석열이 이 사건을 전반을 관여했고 손준성의 행동은 윤석열의 지시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한동훈이 고발장을 쓴다거나 하는 이 논의를 같이 했다. 이렇게 의심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고소해, 나를 그러면. 고소해봐.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상식적으로. 확증만 없을 뿐이지. 확증이 없다는 거는 사법적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다 뿐이지. 그럼 그게 아니고서야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답해야 될 의무는 윤석열, 한동훈이 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면 아니라 그래. 사진 60장 보낸 적 없다고 하든지, 사진 60장 보낸 건 맞는데 그 사진은 아니었다고 하든지, 핸드폰 까든지, 그리고 윤석열을 사과하든지. 사실 윤석열이 사과만 해도 이건 많이 털려요. 왜? 아, 손준성이 쥐가 잘못한 거지 윤석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구나. 사실 상식적으로 대검 간부가 검찰총장 허락 안 받고 그딴 짓을 했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큽니다만, 근데 윤석열이 사과를 한다면은 그나마 야, 윤석열은 저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하겠죠. 근데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장벽에 좀 부딪히면서 윤석열이 아예 여기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잘 몰라요. 윤석열 진짜 지난 대선 때 운 좋았지. 상대가 이재명이라서. 근데 고발사주 의혹은 대장동 의혹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대장동 의혹처럼 지가 돈 처먹고 이런 거는 많아.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옛날에 LCT도 있었고. 근데 고발사주 의혹은 이거 초유의 의혹입니다, 이거.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한국 시민들 중에 가장 높게 담보해야 될 검찰총장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최측근인 부하 직원, 하급자가 고발장을 밖으로 돌리고 그 고발장이 특정 정당에게 들어가가지고 사실 그 고발장하고 미래통합당이 접수했던 고발장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웅이랑 조성은 통화해서 나오잖아. 고발장 접수를 놓고 모의하고 심지어는 무슨 심재철 의원이 지팡이 짚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가서 접수해야 그림이 나온다고 이따위 취지의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초유의 사건이에요. 검찰하고 정당의 유착이라는 거는. 그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검찰, 지금 검찰보다 더 나빴을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서 고발사주까지 얘기를 한 거는 윤석열 계속 이런 식으로 건덕지를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죄라고? 좋아. 안 찍어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무죄인데 근데 찜찜해. 졸라 의심돼. 그럼 찍지 말아야지 뭐. 뭐 그렇게 해봐. 제가 이제 최근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분이 이제 여론분석가신데 지난 총선 때 2020년에 민주당 180석 나온다라는 걸 적중시킨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국민의힘 170석 나온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분이 한 가지를 바꾼 것 같아요. 생각을. 제가 이분하고 2021년 1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같이 이제 특집 방송을 출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마침 그해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엄경영 소장이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유권자 지형 자체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기울었다고.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던 것이
2020년 총선의 경우는 20대부터 50대까지가 전부 민주당 쪽을 많이 밀었지만 20대 쪽하고 50대는 와야 될 거다. 특히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었다라고 하는 여론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론 지형에서 우위를 확실히 점했다고 보는 것은 착시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집권 후반기에 있는 선거고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에서 너무 많이 여러 번 이겼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 반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엄경영 씨는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그런 운동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뉴스미장 하면서도 제가 2020년 중반기에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50% 정도의 득표율을 얻어서 180석을 얻었지만 지역구로 보면 50% 얻었어요. 민주당이. 비례대표는 그보다 떨어지지만. 근데 민주당이 하는 정치 꼬라지는 25%짜리다. 그리고 여론조사 지표에서 각종 정책이나 이슈에 관련된 지표에서 민주당의 하락세가 분명하게 점쳐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 밑장을 통해서. 근데 그때 어떤 자식이 저에게 댓글을 달아서 아무 근거도 없이 저에게 착각하고 있다. 그 사람은 사실 민주당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착각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제 민주당 안 좋아하지만 민주당 시대로 계속 간다고 생각했나 보죠. 근데 반론을 댈 거면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근거를 대야 돼요. 반론을 하려면. 그리고 내가 뭘 얘기했는지를 지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냥 네 착각이 심하시네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러면 말투라도 공손하든가. 저 또 근거도 없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목조차도 할 수 없는 주제에. 뭐하러 댓글을 제가 그런 경우 졸라 싫어하죠. 뭐가 잘못인지 지목도 못하면서 지르고 가는 새끼들. 그랬더니 저보고 조국 사태 때 이후로 뭐 심성이 삐뚤어지셨네요. 걔도 조국 사태 때 조국 반대했던 애예요. 걔도. 내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넌 직장에서 빠따 맞았냐고. 진짜 이따가도 좀 얘기할 텐데 이런 사람들 정치 관심 끌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제가 평소에 그 정당 극성 지지층들한테 너희는 관심 끌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잘못인지 지적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 많아. 무슨 그럼 너 뭐 잘나 보여? 똑똑해 보이냐고. 아무튼 간에 그 결과적으로 제 말이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그 작년 대선도 그렇지만 뭐 한쪽에 우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3당 합당 직후에 민자당 시대 때도 무당파 졸라 많고 그랬었어요. 김영삼 정부 초기에 그거 봐봐라. 조순이 민주당으로 나가가지고 서울시장 된 거 봐봐라. 3당 합당 했는데도 그 3당 합당한 당이 처음에 3당 합당했을 때 그 당이 200 몇 석이었더라? 230석쯤 됐나? 근데 그 다음에 총선 치를 때 150석, 149석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교체됐어. 3당 합당해가지고 몇십 년 정권 잡을 것 같았던 그 당이 정권 교체됐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 독재 정권 때 박정희, 김대중 붙었을 때도 53대 45 나왔어. 크게 차이 안 났다고, 독재 정권인데도.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뭐 기울어지는 운동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또 거꾸로 민주당한테 기울어졌느냐? 아니라고. 그 지난 대선 때 다 나왔잖아요. 그 삐까삐까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자, 이 얘기 좀 번지고 있는데 이제 마저 남아있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확실히 파장인 것 같아요. 파장. 예? 진짜 파장인 것 같습니다. 자, 거대 양당이 역사상 최악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상식적으로 거대 양당이 최악인데 다른 데가 멀쩡할까요? 거대 양당만 이 지경인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잖아. 자, 제가 이 얘기는 앞으로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는 파장입니다.
예,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무슨 쓰레기 분리수거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시대전환 조정우는 이제 나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야, 나 이런 정치는 또 신선하네. 자, 조정훈 보면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조정훈 인기가 좋아요. 근데 댓글들 잘 보면 막 조정훈 의원님 제발 우리 국민의힘으로 와주세요. 네, 이런 겁니다. 자, 조정훈이 낯짝 두께는 진짜 어디까지인가? 거의 뭐 피부 미용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자, 조정훈이 급기야 여기까지 갔습니다. 꽃꽂이가 아닌 수술용 칼로 쓰겠다면, 자기를 쓰겠다면 국민의힘 러브콜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또 뭐라 그랬냐? 민주당에서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동전 던져라 그냥. 동전 던져서 결정하면 되겠네.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잖아.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민주당에서도 수술용 칼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수술용 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통속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훈도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조정훈은 거대 양당 체제의 부속품이다. 이거를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근데 뭘 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애초부터 독자 노선을 강하게 걷던 사람입니까? 민주당에 그 빈대 붙어가지고 위성정당으로 패러사이트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죠. 시대전환 이 당이. 시대전환이 지가 혼자 출마했으면 3% 얻어갖고 어지간히 비례대표 한두 석 독자적으로 냈겠어요? 예, 지금도 지지율이 3%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021년 서울 그 시장 선거 때는 박영선 후보하고 단일화했습니다. 그때 열린민주당하고도 박영선 그때 김진애 전 의원이었죠. 거기하고도 박영선 단일화하고 조정훈 시대전환하고도 박영선 민주당 단일화하고 했었죠. 그러더니 윤석열 정권이 이 양반이 그 대선 때는 김동연을 돕습니다. 근데 또 합당은 안 해요. 김동연은 새로운 물결 따로 만들고 조정훈은 시대전환 그대로 있고 심지어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종로 보궐선거 때는 어땠습니까? 종로 보궐선거에는 새로운 물결 후보도 나오고 시대전환 후보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조정훈은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졸라 자신만만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어디 미디어 오늘이었나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이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김동연 편을 다루면서 김동연이 뭐가 잘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신규 진입한 독자 세력이라면 거대 양당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 세력이 독자적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거대 양당이 제안을 쏙쏙 막 넙죽넙죽 다 받아. 그럼 뭐 있을 이유가 뭐 있어? 제안 받는 즉시로 끝.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제안을 거대 양당이 절대 못 받을 것만 제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활력 있게 한다면 거대 양당이 받는다 할지라도 밀려서 받는 모양새가 됩니다. 국민들이 알 정도가 돼요. 야, 저게 거대 양당이 처음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 신생 세력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된 거지. 대표적인 게 이제 무상급식 같은 거죠. 무상급식이 민주당이 처음 시작했다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의 작품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왜? 학교급식 조례 운동을 했었거든. 받기는 받는데 누가 주도했고 누가 선도했는지는 분명하게 나오는 법이에요. 제대로 활동하는 세력은. 그리고 진짜 일부러 상대가 못 받을 것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차별성 있는 세력이면 제안을 해도 상대가 못 받습니다. 심지어 받을 만해 보이는 것도 못 받아요. 심지어. 예? 제가 최근에 요즘에 제3지대 신당하는 인간들이 사이비들이 많고 무능하기까지 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라고 이런 취지에서 가상정당 개혁신당이라는 페이지를 페이스북에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딱 보기에도 거대 양당이 절대로 못 받을 것 같은 제안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김건희 씨 문제도 또 불거져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등의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1명 임명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보란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추천 1명을 1명을 임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우려되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협상이 잘 안 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자. 대한변협에서 한 8명 추천하면 민주당에서 3명 비추천 행사하고 국민의힘에서 2명 비추천 뭐 민주당이 아니다 뭐 범야권에서 3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3명을 남겨놔가지고 이거를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하도록 하자. 이거 굉장히 뭐 특별하게 과격하고 레디컬한 제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그 1차적인 추천권을 내려놓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온건한 제안입니다. 근데 거대 양당에 대한 양비론도 아니고 일비론도 아니에요. 근데도 못 받잖아. 못 받잖아요. 온건한 제안인데도 못 받잖아. 이런 걸 골라서 쏙쏙만 해줘도 되는 건데 뭘 거대 양당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 온건하게 해도 거부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날 받아주는 데는 가겠다 이 얘기로 귀결이 났어요.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참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 게 사실 현실 정치에서 거대 양당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가 독자 세력 제3지대를 한다라고 설쳐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거대 양당에 들어가는 경우에 그러면 그 내부에서는 소심파 노릇을 할 거냐. 자, 조정훈이 민주당 가면 조금박해.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보고 조금박해라고 했죠. 조금박해처럼 합니까? 그래 봤어요? 조정훈이 민주당이랑 어울릴 때 그럽니까? 조정훈이 민주당이랑 어울릴 때 조금박해보다 더 민주당에 쓴소리하고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 조정훈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었어요. 일단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김혜경, 김건희 다 퉁치자. 뭐 극중주의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이랑 정반대죠. 예, 둘 다 엄하게 털자. 엄격하게 둘 다 털자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사람 입장인데 완전 거꾸로 아니에요. 완전 거꾸로 아니야.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훈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찬성하게 됐어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특검 반대야. 이거 국민의힘이 허락한 제3지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 당에 와갖고 해도 되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자, 그러면 조정훈이 국민의힘 간다 치자. 국민의힘에서는 소심파가 될까요 조정훈이? 예? 뭐 천하람이나 이 정도 될까요 조정훈이?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요새 한국의 희망이라고 당 가명 가칭 지어가지고 하는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민주당에서 조금밖에 만들어질 때 뭐 했습니까 양향자 의원이? 자, 양향자 의원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디 가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난 자기 행보로 증명을 다 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저는 2016년 총선 때부터 이 사람을 타겟팅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아닌 진보 좌파를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진보 개혁의 허구성 이걸 상징하는 인사가 양향자 의원이에요. 자, 양향자 의원이 삼성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삼성 다닌 게 뭐 잘못이야. 그 자체로. 그것만으로. 근데 양향자 의원의 입장이 뭡니까? 그 당시에. 삼성 재벌의 입장하고 하나라도 다른 게 있었나요? 백혈병 노동자 문제는 삼성에서 좀 잘못했다. 이 정도의 얘기도 안 해요. 삼성 입장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시즌 때는 양향자 의원이 반올림에 대해서 전문 시위꾼이라고 매도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양향자가 뭐 소신탈당했습니까? 민주당을?
양양자 의원실에 보좌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당에서 출당 결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탈당한 겁니다. 출당 다 하기 전에 탈당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탈당한 다음에 복당하면은 안 됩니다. 5년간 복당이 불화돼요.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어차피 못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더니 검수완박 때 뭐라 그러냐면, 나 복당 신청했는데 철회한다. 건수 잡은 거예요, 건수. 검수완박에 반대할 정도면 조국 사태 때나 추윤 갈등 때나 이때 소신행보를 벌써 했겠죠.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또 자기도 민주당 돌아갈 길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건수 잡은 거예요. 검수완박 반대한다고 그때 가서.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뭘 하느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이 됩니다. 당원이 아니라도 특위의 위원장을 시켜주는 국민의힘도 우스꽝스러운 집단이고 그걸 또 가는 양양자도 우스꽝스러워요. 자, 그럼 갔으면 해. 근데 또 안 해. 왜? 양양자 지역구 호남인데 국민의힘 깃발로는 안 될 것 같거든. 그거 아닌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래 놓고 이제 신당 창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떼놓고. 한국의 희망 웹자보를 보니까 탈진영 미래정당이라는 구호가 있더군요. 이게 뭔데? 탈진영 미래정당이. 정당은 진영이잖아요. 정당을 만들면서 탈진영은 뭔데? 뭔데 이게 도대체? 인생 혼자 사는 거야? 탈진영?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굳이나 정치에선 진영을 만들죠. 중요한 거는 좋은 진영을 만드는 거, 그리고 진영 간의 관계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탈진영이 웬 말입니까? 탈진영고, 진영고. 이제 늦었어. 진짜, 돌겠어. 미래정당, 탈진영 미래정당. 뭐, 안드로메다로 가나?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이 말이 양양자 의원한테 너무 어울린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정치 시작해서 반올림을 전문 시위꾼으로 비난하고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까지 한 다음에 신당을 만들겠다. 미래, 진짜 미래다, 미래. 안일미 올래 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당 세력들 중에 정의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진보. 새로운 진보는 뭐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진보 그만. 뭐 이런 걸로 이런 부칭이 낫지 않나? 이게 여기가 정의당 보고 검찰식 페미니즘, 생태 근본주의, 반민주 비국힘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의당한테. 정의당이 반민주 비국힘이었다고? 생태 근본주의 생태 뭐 했는데 정의당이? 탈핵 구호 외치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뭐 얼마나 했는데? 페미니즘은 뭐 얼마나 했는데 정의당이? 그럼 너네는 그러면 진보하지 말자고 얘기하던가, 새로운 중도라고 하던가. 이게 중도라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천호선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천호선하고 만나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아니 민주당 왜 안 가? 제발 가, 민주당으로. 민주당에 안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다른데 민주당하고. 나 희한한 애들이네 진짜. 아니 그냥 민주당 가라고. 근데 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러면 얘네들이 민주당 가면은 민주당 내 소신파가 될 거냐? 좆도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라는 거죠. 얘들에 비하면은 조응천, 이상민은 민주당도 아니야. 이거 얘들은 뭔데 결국에. 자기네들은 반국힘 비민주를 하겠다는데, 이게 새진보의 길은 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거대 양당에서 한쪽에 확실하게 자기네들은 흡수됐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붙는 건 맞잖아요. 자, 그러면 지역구에 후보 낼 수 있겠어요? 지역구에? 호남에는 낼 수 있겠지. 호남에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못 이기니까 낼 수 있겠죠. 근데 지역구에 그 거대 양당 팽팽한 데는 새진보가 지역구에 후보 낼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친민주 노선인데
친민주 노선이면 민주당 표를 더 깎겠지. 그리고 하는 말도 민주당이랑 비슷한데 그걸 감내하고 지역구에 독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얘들이? 못합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지역구, 서울 지역구에 그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 1개 우리 다오. 이게 딱 통합진보당 때 했던 거 있죠. 예. 통합진보당이 지지율은 그렇게 높은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2012년 총선에서 10% 정도 지지를 얻었었고 비례대표도 한 6명 됐었나요? 민노당 때는 8명 됐잖아요. 근데 통진당은 6명인가 그랬었죠. 비례대표가 당선자가 5명인가 6명인가? 근데 대신에 지역구 당선자는 많이 불었었죠. 민노당 때보다. 왜? 후보 단일화 전략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통진당보다 더 안 될 거 아니야, 새로운 진보가. 덩치가. 그럼 이제 어디를 잡을 거냐, 지역구를. 민주당이 그 개평이라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뭐다? 비례대표죠, 비례대표. 자, 민주당이 이번에 글쎄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특단의 전략으로 위성정당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좀 나눠서 먹을 그 목적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근데 여기서 라이벌들이 생깁니다. 기본소득당, 원래 기생정당이었던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뭐 열린민주당, 민주당하고 통합했지만 또 통합 안 한 사람들이 따로 만든 열린민주당이 있어요. 그리고 손혜원 또 뭐 손혜원이 지금 열린민주당에 있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하여튼 손혜원 등등이 또 뭐 신당 만든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거기하고 비례대표 표를 나눠 먹을 거냐, 통합해서 같이 먹을 거냐. 후자 쪽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나눴는데 다 3% 안 돼. 그러면 비례대표 다 없는 거예요, 셋이서.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뭉쳐가지고 3% 넘어야 되는 거지. 뭐 그 와중에서 또 비례 순번 배분을 갖고 싸움이 날 수도 있겠죠. 제2의 통진당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기본소득당이 제2의 경기동부가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좀 생각해보니까 재밌네. 내년 총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또 소소한 포인트가 생기는군요. 뭐 어지간히들 해봐. 뭐 강멸하든지 공멸하든지 알아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당. 여기가 이제 뭐 소위 금태섭 신당이라고 불리는 당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금태섭이 개혁신당, 제가 얘기하는 개혁신당, 개혁신당의 부적격이냐 했을 때 부적격은 아니다. 근데 1번 타자로는 부적격이다. 이 사람이 뛰어가지고 될 일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태섭은 이제 문제만 계속 드러난 것 같은데 일단은 사람 보는 눈 꼬라지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양향자 의원 국민의힘 특위위원장 갔다가 갑자기 신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신나게 비웃었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새로운 당도. 곽대중 필명 봉달호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대변인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봉달호 씨 글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신동아에 올라온 것들 제법 읽었었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옛날 운동권 출신인데 완전 뉴라이트 꼴통이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야, 역시 인생은 실전이구나. 해봐야 아는구나 싶은 것이 자, 자기가 국민의힘 특위에 119 민생특위 위원으로 있었어요. 곽대중 씨가. 봉다로 씨가. 자, 근데 신당이 뜬다 그랬을 때 신당이 더 맞지 싶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저거 하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위원 하다가 바로 옮겨가는 게 어딨어 하루아침에. 에? 지난 대선 때 신지혜 씨 행보처럼 내가 지난 대선 때 신지혜가 한심했던 거는 그냥 배신해서가 아니에요. 자, 생각이 달라졌다 치자. 근데 그게 며칠 만에 날아가야 될 일이었습니까? 불이 나게 슝 날아가야 될 일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아무도 설득 안 시키고 자기가 한 몸 날아갔어. 자기하고 같이 활동하던 실무 작업하던 젊은 활동가들한테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날아갔어요. 이게 맞냐고. 노선 변경을 할 수 있어. 강상면에서
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만들듯이 노선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선 변경을 점핑을 해가지고 1차선에서 15차선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곽대중 씨도 신당을 하고 싶었으면, 자, 신당을 하고 싶다는 게 딱 판단을 든 순간 119 민생특위 위원직을 사직을 하고 바로 신당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수순을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민생특위 위원을 그만둔 이유, 여기서부터 글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신당 대변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급해? 내년 총선까지는 9개월이 남았어요. 급하냐고. 자, 그리고 금태섭도 제정신이 아닌 게, 그렇게 남의 당 특위위원으로 있는 사람을 당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위위원 정도면 비당원 지지자예요. 이 뭐 그냥 시민단체야? 당을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조직 띄우자마자 영입해. 이건 뭡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남의 당의 특위위원으로 바로 얼마 전까지 활동하던 사람을 콕 찍어서 데려오느냐.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이게 안 보이나?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어디 가서 왕따 되기에 딱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별일 없이 왕따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소신 행보를 해서 왕따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상살이를 하는데 왕따가 안 돼? 자, 참 특이하네. 예? 자, 그리고 그 새로운 당의 정책 담당자로 한지원이라는 사람이 영입이 됐습니다. 나 진짜 이런 꼬라지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한지원 씨는 이 사람이 좌파 운동권 출신이에요. NL 아닙니다. NL도 아니고 좌파 운동권 출신인데 처음에 이름이 좀 크게 알려졌던 게 쌍용차 문제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투쟁했었던 어떤 노동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지원은 그때도 사입이었다. 한지원이 그때 파고든 게 쌍용차의 회계가 노동자를 그렇게 해고하지 않아도 될 회계인데 이것을 이제 주물러 가지고 노동자들을 해고로 몰아넣었다. 근데 이 노동자의 말씀은 한지원은 너무 심하게 얘기하더라. 음모론적으로. 그때부터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한지원보다 그분이 훨씬 더 투쟁하시는 분이에요. 쌍용차 문제에서도. 자기가 투쟁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도 한참 전의 일이에요. 네, 거의 10년도 더 된 일이죠. 근데 글쎄 이 양반이 언제부터 조금씩 이렇게 뭐 사상을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도 그렇게 뭐 맛이 갔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본격적으로 맛이 갔다라고 생각된 것이 이거예요. 이재명은 포퓰리스트,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 자, 자, 자.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용납 못하는 거는 뭐 사상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와, 이 인간은 못 쓸 인간이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대선 시즌 때 그때가 11월이었나요? 2021년 11월, 12월쯤이었나? 전국 학생행진이라고 제가 뉴스미장 방송 도중에도 한번 천용길 기자가 그 조직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학생행진이 참 윤석열 지지한 사실을 거론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천용길 기자가 우픈 반응을 보였었는데 천용길 기자는 뭐 지금 그쪽 노선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전국 학생행진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참 어디서 많이 본 글이다. 예. 거의 뭐 한지원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글이었어요. 한지원이 참고로 그 사람이 그 조직 출신입니다. 한지원이 맨날 떠들던 얘기를 썼어요. 뭐 자유민주주의 대 포퓰리즘 어쩌고 하는 얘기를 전국 학생행진에서 썼어요. 전국 학생행진이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그때도 뭐 마이너 정파가 이미 돼 있었긴 했지만
사실 그 조직 출신들이 정치인들도 몇 명 있고 옛날에 90년대까지는 강성한 PD 계열의 대표적인 조직이었었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도 저는 신기했어요. 예, 요즘에 뭐 학생회 자체가 안 세워지고 그게 지방사립대 일이 아니라 서울 국립대 유명사립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뭐 페미니즘 조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바생의 권익을 위한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NL이다 PD다 이런 조직들 자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싶은데 와 없어지지는 않더라 그래도. 근데 NL도 아니고 PD 쪽에 전국 학생행진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전국 학생행진이 2014년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구미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만나지 못했는데 나는 그때 놀랐어요. 그때도 야 그 조직이 아직도 있어? 진짜 신기하다. 이 조직이 이름을 자주 바꿨습니다. 전국 학생행진 전에는 연대회의, 전국학생연대회의였다가 2000년대 중반쯤에 전국학생행진으로 이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된 거야 같은 이름으로. 근데 그만큼 이 조직이 세태일로였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꿀 만큼의 계기도 없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조직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용해요. 그리고 뭐 저는 대학 시절에도 그 조직하고 입장이 많이 달랐지만 뭐 어떻게 보면 반갑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들을 왜 안 없어지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또 활동하려면 힘들겠다. 요즘엔 어떻게 활동하려나?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따위 논평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재명 지지하면은 덜 욕먹어도 되는 거냐? 그 말 맞는 얘기입니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도 윤석열, 이재명을 다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가려고 하는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전국 학생행진하고 똑같은 입장이나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지. 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결정적으로 한지원이라는 인간은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린 것은 한지원이 그때 침묵 모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가 쓰던 글하고 흡사한 글을 후배들이 내놓고 욕을 터베기로 먹고 있는데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걔네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나하고 뜻은 비슷한데 결론이 좀 다르다 뭐 이런 거라도 나오던가. 뭐 결론이 다를 리가 없지. 한지원도 최근에 아직도 인정하고 있듯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거 뭐 비판적 지지 버전이죠. 이게 일종의 보통 예전에 운동권의 비판적 지지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 쪽이었는데 그 국민의힘 버전 윤석열 버전인 거죠. 비판적 지지인 거죠. 근데 비판적 지지인데 뭐 얼마나 비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판이 아니라 유사시에 일행이 아닌 척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당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때 한지원의 비겁한 행보를 보면서 야, 이런 인간하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노선과 사상을 떠나서 아시잖아요. 저 착하지 않은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막대 먹은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저 새끼는 평론을 해도 정치는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런 저에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금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거 씨발 19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의 가장 저질적인 행태. 잡혀갈 놈 따로 있고 나는 잡혀가면 안 돼. 후배들 뒤에 숨는 거. 후배들 희생시키는 거. 자, 나중엔 잡혀갈 수 있어. 더 크게 책임지면서. 근데 그것도 아니야. 지는 빠져나가. 그 행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무슨 새로운 당 이름이 새로운 당입니다. 여기가 정책팀장이라고. 나 진짜 끝까지 가는구만.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한지원이 글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같은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 한지원이랑 함께 할 만하다. 예, 이거는 딱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제가 흥미롭게 지켜보던 부분이 한지원이 맨날 양당제 타령을 했거든요.
대통령제는 양당제래. 졸라 웃긴 게 얼마 전에 이제 몇몇 정치학자들이 양당제를 옹호하는 책을 냈습니다. 책임정당이라고.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인가? 네. 책임정당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양당제주의자인데 의원 내각제 양당제주의자예요. 미국식 양당제는 틀렸다. 영국식으로 가야 된다. 대통령제로 안 된다. 양당제로 가면서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된다요. 그러니까 한지원 주장하고는 다른 거지. 네. 한지원, 노정태 뭐 이런 사람들 양당제 타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양당제 타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독자 노선으로 뭘 손수해 볼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거대 양당 중에 한쪽에 붙어서 가는 거지. 쥐들이 그런 처지니까. 솔직한 고백인 거죠. 근데 자, 이제 와서 신당을 하겠답니다. 자, 그렇다면 한지원의 논리는 뭐가 될까? 한지원이 어느 날 나 양당제 주장한 거 잘못됐습니다. 다당제로 바꾸겠습니다. 이럴 인간인가? 저는 아니라고 봤고요. 그러면 남는 논리는 하나입니다. 거대 양당 중에 하나를 대체하겠다. 이 논리입니다. 자, 근데 웃긴 것은 한지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을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를 한 자가 민주당을 대체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을 대체하겠다 그래. 그럼 이 셈이 안 돼? 에? 자기가 왕년에 운동권이었으니까 민주당 표 잠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 당이 좀 크고 조명을 받는다. 그러면은 보면은 야, 저기 뭐 국민의힘 특위위원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대변인으로 옮긴 사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한 사람,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떨려 나온 금태섭, 이 진용으로 민주당 국민의힘이 싫어서 억지로 민주당 찍던 사람들을 이 진용으로 그 사람들 표밭을 잠식해가지고 민주당을 대체하겠다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차라리 국민의힘에 원래 오랫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는 민주당 지지층도 일정 부분 뽀개져서 들어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방향이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에너지가 확실한 거거든. 그러면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 일부도 그 사람한테 갑니다. 또 거꾸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이 있다. 민주당에서 꾸준히 하다가 탈당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일부 소극적 지지층도 그 사람한테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금태섭, 한지원, 봉다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애초부터. 어정쩡한데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멤버십은 제대로 가진 적은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득하게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모르죠? 지금은 사실 자, 새로운 당의 정체가 뾰록 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한지원이 정책 담당자로 영입되기 전에 이미 뽀록 났어. 첫 번째 논평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타령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건 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넌 겁니다. 민주당만 해당한다. 반국가 세력에. 아이씨,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국민의힘도 반국가 세력이지, 씨발. 저또 뭐 겸허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지네 뭐 잘났다고. 근데 여기에 논평을 냈어요. 저는 논평에 재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뭐 어디 읍소합니까? 자, 새로운 당이 첫 논평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게 첫 논평이 아닌가? 두 번째 논평인가? 처음에 나온 두 가지 논평이에요. 내가 순서를 까먹었네. 제발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뭘 돌아와? 언제는 멀쩡했어, 윤석열이? 충신이야? 충신 났네, 충신 났어.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으로 논평을 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논평을 했는데 민주당은 왜 여당 때 추진 안 하고 지금 하느냐. 국민의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옹졸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려고 하는 수작 아니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그럼 노란봉투법에 대한 니네 당의 입장은 뭔데? 근데 이제 특이한 사람들이야. 그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니네 입장은 뭔데 그러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민주당은 발전적 해체하라. 그럼 발전적 해체하냐 민주당이? 발전적 해체?
발전적 해체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제 민심을 우리가 대변하겠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 아니에요? 근데 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왜? 친국민의힘 노선인데 뭐 민주당 기반을 얼마나 잠식하겠어요. 어? 그리고 노란봉투법 얘기하면서 자기 입장을 하나도 못 밝히는 사람은 뭡니까 이게. 더 웃긴 거는 후쿠시마에서도 논평 냈어요. 후쿠시마도 한창 늦게 냈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상정당 개혁신당 있죠. 거기가 벌써부터 냈는데 거기는 그 다음에 양양자 의원이 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당이 냈는데 새로운 당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 입장이 없고 민주당 너희의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너희들도 뭐 좋아할 일은 아니다. 뭔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아유 진짜.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새진보, 새로운 진보의 거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당은 뭐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이제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는 사람인데 비례대표는 좀 딴 데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어지간히 민주당을 대체하겠다 진짜. 네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니? 자,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2019년까지는 2020년 초까지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많이 까는 포지션이었습니다. 2019년까지 제가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뭐 일반 시민으로서라도 시작을 해본 거는 부터 해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를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많이 까면서 살아왔어요. 20년 가까이를. 둘이 비슷하게 까본 게 그 중간에 노무현 정권 후반기. 그때 둘이 비슷하게 까봤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총선 전후로 직전쯤에는 둘 다 비슷하게 깠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총선이 민주당 대승으로 끝난 다음에는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민주당을 더 세게 갑니다. 그러다가 2021년 보궐선거 이후로 해서 국민의힘 당세가 살아났을 때부터 둘이 비슷하게 까기 시작했고 특히 고발사주 의혹, 대장동 의혹을 겪으면서 둘 다 거칠게 까대는 그 모드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자, 제가 국민의힘을 그리고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자, 그런 저도 아직까지도 민주당을 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얼마 전에도 어떤 새끼가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허위 댓글 달아서 제가 이제 법정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저도 윤석열 지지자로 몰립니다. 저조차도. 근데 이 새로운 당, 이 사람들이 윤석열 그림자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중들한테? 진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안 보이나 봐. 그리고 좀 새로운 당 멤버들에게서 역력하게 나타나는 거, 한지원 포함해서 뭐냐면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이 너무 나쁘고 윤석열도 나쁜데 이재명 너무 나쁘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했다. 이제부터는 신당이다. 이따위로 나오고 있어요. 신당을 할 거면 지난 대선 때부터 거기에 예비한 활동을 했었어야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편 들어놓고 무슨 이제 와서 신당이야. 그게 연결이 되면 모르겠어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한 거랑 지금 거대 양당 혁파를 외치면서 신당하는 거랑 연결이 되면 모르겠어요. 연결이 되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 잘한다 못한다. 자, 이건 몰랐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한다고 봤지만 헛씨여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성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였다고 생각한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진다고 해서 세상이 자기가 뒤집히는 것도 아니라고. 박근혜 보라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대가가 탄핵 아닙니까? 이재명을 엿먹이고 싶었으면 이재명이 되도록 놔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최정상에서 엿먹이는 겁니다. 거기서는 피할 수 없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온갖 위기를 피해왔던 자도 대통령 되고 나면 못 피합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더 나쁘다고 해서, 자, 나는 그것도 동의 안 합니다. 윤석열, 이재명이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지난 대선 때 제 판단이었어요. 자, 근데 이재명이 더 나쁘다고 치자고. 그렇다고 이재명 막으려고 윤석열 찍어야 된다는 논리는 설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논리 설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신당을 얘기하는 게 맞냐고. 그냥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 윤석열이랑 일행이 아닌 척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뭐 닭대가리입니까? 그거 모르게?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검증하려고 하면 다 남아있어요. 너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걸? 어지간히도 국민의힘 싫어서 민주당 억지로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탈해야 민주당 이 기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낸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낫다라고 콕 찍어서 해놓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어지간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착각도 유분수지.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제3지대요. 뭐 독자 노선이 아니라 개평 받는 거예요. 개평지대입니다. 끝으로 신당 그룹들 중에 세 번째 권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의당 당원만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의당 내부에서 시작된 흐름이죠. 세 번째 권력이 진보의 틀을 벗자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보정당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한국이 진보정당이 다수가 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합리적인 보수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민당, 하다못해 영국 보수당 수준 이 정도라도 된다면 진보정당이 다수정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정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정당이 국민의힘 반대층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소수정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합리적인 보수정당만 없는 게 아니라 한국의 민주당은 리버럴 정당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민주당 같은 당이 있나요? 이런 당은 없습니다. 백일화에 드러난 범죄 혐의까지 부정하는 정당. 그것을 군중 동원을 통해서, 음모론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정당. 이런 당은 전 세계적으로 리버럴 정당 중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리버럴 정당도 부패가 선진국에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적이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보수 정당도 없고 리버럴 정당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통적인 진보 정당이 설 자리가 있느냐?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 또 국민들이 평소에 하는 얘기를 보면 나는 진보다, 나는 중도다, 나는 보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보가 다 같은 진보가 아니고 중도가 다 같은 중도가 아니며 보수가 다 같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보 중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원칙적인 진보, 중도층 중에서 거대 양당 저울질 사이 틈새에 낑겨 있는 그런 중도가 아니라 둘 다 싫다, 둘 다 거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대 양당 거부층으로서의 중도, 그리고 보수층 중에서 보수는 공동체 유지와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데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에 열려 있어야 그것도 성취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보수, 이쪽을 규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설파했었던 개혁신당의 기획이었습니다. 중도신당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중도는 개혁을 담을 수 없지만 개혁은 중도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도라고 얘기를 해봤자 중도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들 다수가 중도신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중도를 표방한 정당들은 있었지만 그 정당이 중도층 사이에서라도 1등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보, 중도, 보수로 사실 이거는 허구의 구도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이거를 수직으로 내리쳐서 구도를 재편하는 어떤 진보, 어떤 중도, 어떤 보수를
분리시키고 이들을 규합하는 이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강조한 거였고,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틀을 글쎄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 개혁신당이 대성공을 하고 나서 개혁신당도 내부의 진보와 보수가 생길 것이고 분화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 전에는 정통적인 진보정당으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오히려 제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권력의 문제는 뭐냐면 그 길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직 노선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책을 먼저 앞세워야 되고 사안별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 권력의 개별 인사, 제가 알기로는 소수인데요. 자, 정의당이 조국 사태 때부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유보까지 계속해서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조국 사태 때 민주당한테 맞서 싸워야 할 때, 검수완박 때 맞서 싸워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때 그걸 유보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결국에 민주당 이중대와 국민의힘 이중대라는 소리를 다 듣게 생겼고, 자, 그렇게 살다가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 들어 마땅한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게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 길을 갈 때 세 번째 권력이 뭘 했습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자, 결정적인 맹점이 뭐냐면, 자, 진보의 틀을 벗자고 했을 때는 진보 정당을 하지 않던 사람들 중에 누구와 손잡을 거냐,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현재로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탈 세력은 없습니다. 뭐 아주 개별적인 사람들 말고는 이탈 세력은 없어요. 뭐 의원 몇 명이라도 탈당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누구와 손잡을 겁니까? 금태섭 양향자 손잡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뭐 이거는 제가 더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금태섭 양향자의 문제를 다 얘기했고, 그런 인간들하고도 손잡을 것 같으면 여기도 말짱황입니다. 자, 근데 그런 자들하고는 손을 못 잡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당장에는 잡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노선부터 앞세운 문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정의당 바깥에 손잡을 만한 세력이 형성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진보의 틀을 벗자라는 얘기도. 그러면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걸 포함해서 당장에 여기가 로두스니까 여기서 뛰어 보이는 그 태도가 필요했던 건데 뭘 그렇게 보여줬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거는 마치 그냥 침몰하는 정의당에서 탈출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 당 밖에 세력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뭐 누구랑 만날 거예요? 아, 뭐 금태섭 양향자가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건 끝나는 거고, 여기에 문제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거대 양당 혁파 문제에 관련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게 활동해왔습니다. 근데 참 지나놓고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윤석열 보고 조국2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주제에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애초부터 거대 양당 혁파 노선을 걸어왔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저해하는 노선을 걸어온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신당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 양당이 최악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만 최악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영역도 속속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게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판단이 안 서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이라는 조직을 띄운다고 했을 때는 2024년 총선 전이어야 할 건지 아니면 그 뒤여야 할 건지 이 판단이 있었는데, 된다면 뭐 일이라는 게 제가 뭐 기획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지켜보기로 했는데, 지켜본 결과로는 2024년 전에 사이비 제3지대 개평이나 노리고 저울질이나 해대고 틈새 낑기려고 하는 이 인간들이 충분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총선을 통해서 사실 거대 양당보다는 이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들이 싹 씻겨서 내려가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개혁신당의 길이 열릴까 말까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한번 잘못해서 쑤셔놓고 망쳐놓고 나면 대중들은 야, 역시나 한국에서 양당제 말고는 답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망쳐놓게 될 텐데, 근데 어차피 망쳐놓을 바에는 정말 홍수 때 쓰레기들이 휩쓸려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빠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자들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전부터 지목해왔던 짓거리들을 속속 찍어서 골라서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에 대한 지지 이런 거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오히려 가혹한 응징만 남아있을 뿐인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회를 자주 할애할 가치조차도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당분간 이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참 뭐 민주당 가면 국민의힘 편이라 그러고 국민의힘 가면 민주당 편이라고 그러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제가 이들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수민은 제3지대 진당을 지지하겠지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제가 그들을 까는 기회도 더 늘어나겠죠. 네.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혼선 없기를 바랍니다. 혼선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대 양당 아니면 다 똑같은 편인가요? 그럼 조원진도 같은 편이고 허경영도 같은 편이지. 네. 그리고 어떤 새끼들은 나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가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최소한의 요건조차 충족이 안 되는데 뭘 제가 그쪽에 옹호를 하거나 편을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제가 그 사람들을 편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비슷한 게 없는데. 안 그래요? 자, 진짜 망하려니까 뭐 굳이 관심도 없는 마이너한 영역까지도 자기가 망하는 꼬라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번 전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파장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이 170석이든 민주당이 170석이든 둘이 비슷하게 나오든 뭐 중요합니까? 아무 차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크게 이긴 쪽은 다음 대선에서 질 겁니다. 그리고 박빙으로 간다면 다음 대선 또 박빙으로 가겠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냥. 근데 어느 길로 가든 간에 뭐 딱히 좋은 길은 없습니다. 파장이에요. 그리고 이 파장은 우리 모두가 불러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어떤 뭐 얄팍한 술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사태라는 것부터 직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탄을 금치 못하는 거는 아무나 지지하려 그래. 에? 뭐 아무나 지지하려 그래요. 그 지가 지지하는 게 뭐 졸라 대안적인 줄 아나? 이재명 지지자, 윤석열 지지자 그쪽에 이제 극성 지지층이죠. 극성 지지층들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고 자신들도 뭐 제3쪽이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들도 상당수가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쉰밥 찬밥 처먹으면 뒷감당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